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4일 밤 9시 30분입니다. 연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재 제목은 박정희처럼 유능하게, 즉 박정희의 지도력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어제는 박정희 지도력의 원칙 1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 사례로 박정희의 지도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끔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박정희와 가장 무능했던 문재인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반면교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니까 장단점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보완되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반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도자는 말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극히 드물죠. 말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말로 공무원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말이 우선 가장 정확해야 되고, 그게 정확하다는 것은 첫째,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헌법적 뒷받침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래서 문재인 하면은 유체이탈 화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좀 그 유령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어렵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장에서 아주 굳은 표정으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면 지금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이 덮쳐가지고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 던진 사람 뭘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찰입니다. 나중에 다른 건으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과잉충성하는데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사랑제일교회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서류를 열심히 내는데, 다만 서류에 적힌 명단이 달라서 서로 혼선이 있을 뿐이지,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체포,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법 집행,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아니, 조직적 방해가 없는데 법 집행을 도대체, 이런 법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오늘까지도 조직적 방해를 했다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쪽에 난 구속됐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능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지도력은 철학, 전략, 전술, 정책, 실천이 아주 균형을 이룬 입체적인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리더십입니다.
그런 분의 지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지금 금방 불러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문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1972년 6월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돌아온 한국 대표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립니다. 이 지침이 내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지침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시의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같은 민족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당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지금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북한 당국자 만나러 가는 사람은 이걸 읽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정확합니까? 특히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저쪽은 민족 반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 쓴다고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는 반박을 할 때도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생한 이야기인데, 예컨대 1976년 1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녹음 테이프에서 이걸 옮겨 놓았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은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은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은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그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 올라갈 리가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의 하나마나한 이야기와 박 대통령 이야기가 어디서 다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보시면 더욱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례를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하나 또 몇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4년 아주 초창기죠. 64년 3월 17일 제주도 시찰 소감 및 지시에서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설사 당장 착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대한 종합적 개발 계획을 수립해 두고 비록 소부분, 작은 부분입니다. 소부분의 투자 사업도 이 종합계획의 한 부분으로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것은 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한 건데 이분 말씀은 제주도에 대한 건설을 여기저기 하지 말고 우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보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그 종합개발계획과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제주도가 저렇게 근사하게 한 데는 누구의 공이 가장 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1965년 2월 11일입니다. 이때 춘천댐이 준공이 되었어요. 춘천댐이 준공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춘천댐과, 제목이 이런 겁니다. 춘천댐과 관광. 앞으로 많은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을 이 춘천댐으로 유인시켜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업적들을 보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공보부는 춘천댐에 대한 특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방공을 자원으로 한 관광. 우리나라의 방공업적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는 방공사상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판문점, 휴전선, 평화선, 자유센터 등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종합적 계획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이 지점들의 적절한 시설, 전망대, 휴식소, 관광코스와 버스 등을 배치함으로써 훌륭한 관광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있기 바랍니다. 1965년대에서 방공, 휴전선, 판문점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생각한 사람이 한국에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군인 출신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돈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돈만 버느냐? 이걸 통해서 방공의식을 고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일석이조, 삼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을 관광자원으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인사에 대한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965년 3월 10일 지방시찰을 한 소감을 요약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영기업체의 뭡니까 이거 인사에 관한 지침을 내립니다. 첫째, 1. 국영기업체의 이사 및 인원 편성에 있어서는 그 장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 이사진 내의 불화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이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불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장을 사임케 할 때는 불화에 책임이 있는 전 이사를 같이 사임케 할 것. 전반적으로 각 부장관이 예하 기업체를 감독하는 노력과 책임이 부족함. 만일 기업체에 대한 잡음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 장관은 이를 방치함이 없이 조치하는 감독권을 즉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의 장에게 권한을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장뿐만 아니라 내분을 일으킨 이사들 전원을 해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인사 철학이었습니다.
또 하나, 1968년 12월 17일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공사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부분적으로 이제 경인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수원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개통이 되어 가는데, 그럼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고속도로는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400억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양쪽으로 이미 확장할 때에 대비해 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았습니다. 이러니까 그 뒤에 확장을 하더라도 과외의 예산이 들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세웠는데, 이분은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생각도 깊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8년 12월 17일입니다. 경인 경수간 고속도로가 곧 준공이 되는 바 다음 몇 가지 고속도로를 갖게 되는 국민으로서의 제반 태세를 갖추지 못할진된 그 고속도로는 의미가 없는 일반 도로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과 더불어 고속도로 수용 태세를 빨리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즉 고속도로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이 수준이 떨어지면은 그 일반 고속도로가 되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냐? 1. 고속도로상에 일체의 사람, 동물 등 교통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고속도로는 그 속도에 생명이 있는 만큼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로 속도를 제대로 못 내게 되면은 고속도로도 일반 도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2. 고속도로상에 사고난 차의 긴급 제거 방법, 각종 서비스의 확보책을 강구하라. 3. 일반 국민, 특히 국민학교를 통한 고속도로에 대한 주의, 계몽 등 고속도로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주입하라. 어떻습니까? 완전한 전문가 아닙니까? 특히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차를 어떻게 빨리 빼낼 건지, 이분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의 생명은 속도다. 속도를 위해서는 딱 정비를 해 놓아야 된다.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분입니다. 이분은 디테일에 강한 분입니다. 또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972년 연두 순시에서 행한 다음의 지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농가 소득의 70 내지 80%는 쌀과 보리 등 농업 소득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경지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산성을 높여 쌀과 보리의 정산을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쌀의 반당 생산량이 전국 평균 325kg인데 벼 집단 재배 단지의 실내를 보면은 반당 100kg 늘리는 것은 가능한 것 같다. 만일 100kg을 정수하게 되면은 130만 헥토아르에서 130만 톤이 정수되어 쌀값을 가마당 7,000원으로 계산해도 농가 호당 4만 원 이상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으니 생산성 제고에 노력할 것. 아주 수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수치가 7개가 나옵니다. 이걸 딱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수치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 연설 이런 거는 다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1인당 1,000달러, 그리고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자. 1,000달러 100억 불. 구호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1,000달러 100억 불. 100억 불 수출을 언제 했느냐? 제가 기억이 아주 상생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 할 때입니다. 1977년 11월에 드디어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5천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면 50분의 1이죠. 경사가 났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저는 그때 사회부 기자
정치인으로서 항상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찾아다니는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00억 달러 달성했다고 잔치를 하든 말든 나는 사회부 기자로서 그 100억 달러의 그늘에, 수출의 그늘에서 고생하는 이 산업재해의 희생자들을 취재하겠다고 해서 병원을 사돌아다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은, 아,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렇게 유능했고 문재인은 왜 이렇게 무능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직무정통입니다. 직무정통. 자기 직무에 정통한 거.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대통령도 이게 프로입니다. 대통령이 프로야지 아마추어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정통했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완전히 이건 아마추어다 이겁니다. 왜 아마추어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엉터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박정희가 만든 이 원자력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장 위험하다는 루머를 듣고 그것을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삼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문명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허위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은 국민들이 문재인보다 더 똑똑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박정희처럼 유능하게라는 이 시리즈로서 박정희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은 정확해야 한다. 직무정통해야 한다. 그게 박정희의 성공이었고, 말이 부정확하고 직무정통에서 실패한 문재인의 실패다. 박정희의 유능과 문재인의 무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